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프레너미 관계, 프렌드와 에너미, 친구인 동시에 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오늘 시장에 딱 들어맞는 말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소식입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을 약속했다면 관세를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발언은 애플의 $1,000억 대미시설 투자계획 발표 행사에서 나온 것으로 이 소식과 함께 애플의 삼성전자 협업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애플은 차세대 칩을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도 오늘 경쟁사인 제너럴모터스와 중남미와 북미 시장을 겨냥해 자동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 1위인 자동차와 2위인 반도체,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폭격에 이에 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적과의 동침도 기꺼이 불사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파고를 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는 우리 기업들,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반도체의 예상보다 높은 100%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수입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죠. 철강과 알루미늄의 2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보다 4배 높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So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But if you've made a commitment to build, or if you'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s many are, there is no tariff. Okay? 간효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퇴국 약속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반도체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상황에서 영향이 전혀 없을 거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의 경우 파운드리 공장은 미국에 있지만 디램과 낸드 메모리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생산되죠. SK하이닉스는 상황이 더 어려운데 미국의 생산 거점 전혀 없고요. HBM의 경우 대만을 거쳐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생산 라인에서 높은 관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반도체는 우리 돈 14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자동차와 함께 3대 주력 품목입니다. 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국내 산업 전반의 충격이 불가피한 이유죠.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정확히 언제부터 부과되며 구체적으로 어떨 경우 제외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기자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반도체 관세 내용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일단 다음 주쯤으로 예고됐을 뿐 정확한 시점은 미궁 속입니다. 정부가 불안을 잠재우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워낙 크고요. 반도체 공급망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만큼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당장 우리나라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다른 국가의 높은 관세가 매겨지면 퇴국 대우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7.5%에 불과합니다. 30% 넘게 중국으로 가고요. 홍콩, 대만, 베트남 등이 뒤를 잇는데 이들 국가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품목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거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만드는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 마이크론도 생산 공장은 해외에 있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기업들이 받을 타격도 피할 수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관세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택한 우리 기업들, 산업부 장슬기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현대차와 GM의 차량 공동 개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네, 현대차가 지난해 9월 GM과 체결한 파트너십의 일환인데요. 두 회사가 함께 5종류의 차량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중남미 시장용 중소형 픽업 차량과 소형 승용차, 그리고 소형 SUV, 그리고 북미 시장용은 전기 상용 밴입니다.
GM은 이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그리고 현대차는 소형 차종과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합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고요. 차의 이 내외장은 각사 브랜드 정체성에 맞게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오는 2028년 출시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양산이 본격화되면 연간 80만 대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세 무뉴스 현대차 사장은 GM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이 북미와 남미 시장에서 고품질 그리고 만족할 만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신차 개발 관련 투자비를 서로가 가진 플랫폼을 공유해서 아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삼성과 애플의 협력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이 수건과제였던 비메모리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플은 오늘 이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혁신적인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해 이르면 2027년부터 아이폰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애플은 삼성의 막강한 경쟁사이기도 하고 그간 이 칩 제조 전량을 TSMC에 맡겨왔던 만큼 이번 삼성과의 협력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현재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좀 자국으로 좀 끌어오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활발한데요. 이 애플 입장에서도 미국 현지화는 물론이고 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도 삼성을 최적의 파트너로 선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테슬라의 23조 원 규모 수주를 따낸 데 이어서 애플에도 핵심 부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이 삼성의 수건가지였던 비메모리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삼성과 현대차 모두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 결국 저가의 동침도 불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궁금해할 이슈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과 현대차 모두 시장은 확대하면서도 관세에도 대응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의 경우 이 애플의 칩을 현지 오스틴 공장에서 그리고 앞서 수주한 이 테슬라의 칩 역시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역시 이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가격 인상은 없다 이런 전략을 좀 고수를 해왔는데요. GM과 이 차량 개발을 포함한 협업 비용은 두 회사가 공동 부담하는 만큼 개발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신차를 미국에서 연간 80만 대 수준으로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현지 생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 두 회사는 이 차량 개발뿐만 아니라 소재나 운송 그리고 원자재와 부품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고려 중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글로벌 이슈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어제는 적이었던 이 경쟁사들이 오늘은 동지로 전환되는 이런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함의 수리, 즉 MRO 사업을 처음으로 수주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제안하고 달성한 첫 성과입니다. 특히 군산조선소가 미 군함 MRO 수주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이번 수주가 국내 조선업계에 그렇게나 상징적인 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이 태평양 일대를 관할하는 미국 해군의 7함대 소속이죠. 앨런 셰퍼트 수리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앨런 셰퍼트함은 지난 2007년 취역해서 20년 가까이 군수품을 지원해온 4만 1000톤급의 비전투함인데요. 다음 달 9월에 울산 사업장에 위치한 계열사 HD 현대 미포 조선소 내 해안에 설치된 안병에 접안해서 고장난 부품들을 바꿔 11월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계약 금액은 수백억 원, 수익률은 두 자릿수로 추정이 되는데
하나오션처럼 작업 중에 추가 결함을 발견하면 계약금을 올려서 수정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수주는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조선 협력 프로젝트죠. 마스가 시행 이래 체결된 첫 계약입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산업재건에 한국 조선사들의 역량을 결집해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군함 수리도 양국 간 협력안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미 군함을 대상으로 한 수리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여 만에 일감을 확보한 겁니다.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면 참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미 해군의 군함 수리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격을 획득했는데요. 하지만 1년여간 수주고를 못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도크가 꽉 차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올해는 도크를 비워서 입찰에 참여했지만 국내외 경쟁사들에 빌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경쟁사들을 전부 제치고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이번 수주를 교두보로 삼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작업 물량을 얼마나 따내는지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다른 계열사들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 사업을 단번에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도크에만 매달렸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안벽 접안, 군함을 수리하는 방식이 새로워지면서 공간의 제약도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조선사들이 한 척을 수리할 때 HD현대중공업은 여러 척을 동시다발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현대글로벌서비스라는 선박 수리 개조 전문 자회사도 운용 중인데 이 맞춤형으로 상선용 내지는 특수선용으로 법인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 기자, 마스가 발표 이후 군산항에 있는 HD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왜 이런 겁니까? 네, 요새 군산이 좀 뜨겁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군산 조선소가 위치한 군산항을 미 군함 전담 수리기지로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인데요. 이 중국과 인접한 군산에서 미국 군함이 수리가 되면요,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견제도 할 수 있어서 해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의 경우 야드 부지가 방대한 데다 대형 선박들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와 크레인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록만 만들고 있지만 시설을 보강하면 미 군함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거점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자체들도 수리단지 조성이 국방 안보는 물론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는 내지만 이 협력안 중에 하나인 만큼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군산항이 미 군함 수리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죠. 이 세진중공업을 비롯한 협력사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수리는 건조에 비해서 크게 돈을 벌지는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조선사들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군함 수리는 수백억 정도 벌고요. 이 건조를 하는 거는 이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버는데 앞을 길게 내다보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 해군은 앞으로 30년 동안 390척 넘는 군함을 운용할 예정인데요. 현재 운용하는 군함의 수가 약 290척입니다. 100척을 30년 동안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해마다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8조 원을 매년 투자할 방침입니다. 미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 비전투함에 이어서 전투함을 수리하고 이 트랙 레코드를 쌓아서 기술력을 입증한 다음 미 군함을 건조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HD현대가 미 최대 해양 방산업체들과 공동 건조를 하겠다며 동맹을 맺고 하나오션도 현지 조선소를 사들인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포스코 ENC에 잇따라 발생한 인명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포스코 ENC가 짓는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는데 처벌 수위에 따라 건설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000명에 육박합니다.
올해 1분기에만 7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하루 걸러 1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건설 현장 인명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포스코 ENC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사고가 터지자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ENC에 대한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까지 지시했고 국토부는 전국 100여 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남녀 같지는 않고 어느 회사나 다 벌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고 건설업계는 다 살얼음판이에요.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나 발주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최대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안전 강화라는 정부 방침엔 공감하지만 원청만을 타깃으로 한 과잉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할 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처벌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본다고는 어렵거든요. 현장을 완전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진 제도와 규정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등록 취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정부의 건설안전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는 관세 협상이 잘 돼 8월 금리 결정에 큰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총재와 회동했습니다. 구부총리를 만난 이 총재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정말 잘하셨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달 말 열리는 금리 결정에서 큰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입장에서 볼 때는 잘 협정이 돼서 저희 통방 이번 8월 말에 있는데 큰 부담 덜었습니다. 통방 전에 관세가 좀 잘못되거나 그러면 참 어려운 상황이 처할 거로 생각했는데 8월 통방 큰 부담 덜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시장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우선 관세 협상 타결로 성장률 하락 충격을 일부 방어했다는 점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간 한미 무역 협상은 한은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로 대외 변수의 예측 불확실성이 줄었으니 금통위가 부동산과 가계부채 같은 금융 안정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어 자체만 보면은 경기 하강 위험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으니 이 동결하고도 지켜볼 수 있지 않겠냐. 반면 일각에선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낮아진 만큼 금리 인하로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총재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한때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달 만에 2.4%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좀 빠른 어떤 회복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 총재는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통방이 가까워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여름 휴가철 여행자 보험 찾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죠. 보험사들은 커지는 시장에 발맞춰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짧은 가입 기간에 보험료도 저렴해 매출 기여도는 낮지만 고객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마중물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로 떠난 관광객은 1,456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의 97%까지 회복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10월 황금 연휴까지 감안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늘어나는 해외 관광에 발맞춰 여행자 보험 가입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국내 9개 손해보험사의 여행자 보험 신계약은 173만 건으로 1년 전보다 32% 급증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맞춤형 상품과 다양한 특약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여행 중 사고 없이 돌아오면 보험료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여행 중 자택 도난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상해, 소지품 손해, 스마트폰 분실 등 원하는 항목만 골라 설계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여행자 보험을 내놓는 건 매출 기여도는 낮지만 손해율이 6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다양한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가입이 가능해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경우 출시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특히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경향이 있고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 특정한 그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소비자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여행자 보험 가입 전 약관과 보장 범위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기 지연의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장하지만 일정 변경, 취소에 따른 간접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회사의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물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유통이나 이런 쪽에 추가적인 사업을 할 때 물류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캐파 자체가 3.5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